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44번째 신년 두 번째 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심쿵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그리고 방송계 슈퍼스타로 등극하려고 올해 방송 대상 후보 최강욱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곧 어디로 가죠? 하얼빈 갑니다. 하얼빈 가요? 와, 벌써 가나? 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수요일 날 떠나죠. 네. 예, 18일 날 떠나고 저는 18일 날 못 가고 20일 날 합류하는. 야, 근데 하얼빈 갔다 온 사람들이 겨울에 꼭 갔다 와야 할 곳. 진짜 추천하더라고요. 진짜 춥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추운데 진짜 밖에서 있는 시간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추운 거 싫은데. 예. 이게 내가 농담으로 안중근 의사 거사 직전에 꿔바로 드시고 갔다고 고량주에다가 그게 역사적 정설로 되겠어. 근데 확인된 바 없다고 그래도 그건 안 들어. 꿔바로 드시고 가셨다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 꿔바로 안중근 꿔바로. 책을 읽고. 예. 꿔바로가 하얼빈 탕수육이거든요. 찹쌀 탕수육. 하얼빈 탕수육 꿔바로. 뭐예요 고기는? 고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예.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해갖고.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한 번도. 예. 우리 그때 연경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먹었어요 꿔바로. 아 여기 서울에 있는 예. 여기요. 예. 지금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없어지고 분당에만 남아 있는데. 하여튼 허구어, 꼬바로, 예. 양꼬치 뭐 듣기만 많이 들어보고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양꼬치 별로 맛없던데. 아니요, 양꼬치 여기 있어. 요 앞에 하는 또 체인점이 있어. 어. 그 양꼬치를 고급화한 양파이. 양파이? 예, 요 청담동 양파이는 또 그 사장이 모델 출신이야. 예. 근데 모델 출신인데 키도 자꾸 뚱뚱하더라고. 그거 맛있어요. 양 냄새를 다 그 지웠더라고. 좀 비린내 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좀 예. 조금. 그래서 무척 고급화 시켰는데 손님도 많고 잘 되더라고. 자, 이제 하얼빈 가서 양고기도 좀 먹고. 가면 진짜 오리지널 양고기가 있겠죠, 거기에는. 예. 진짜 70도짜리 고량주도 한번 먹고. 추우면 쫙쫙 들어가죠, 그게. 김비호 위원장도 가요. 아 그래요? 예. 갈 때, 가는 날 같이 가. 예. 예. 나는 중간에. 반가운 합류하니까. 손님이네. 예. 나 엄청 괴롭힐 것 같은데. 절대 안 괴롭혀요. 엄청 잘난 척 해대갖고. 어설프게 알아, 늘. 80%만. 자, 오늘 러시아 혁명 들어가시죠. 네,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성공을 거두고 갔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혁명의 이야기니까 얘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상황 자체는 이제 프랑스 혁명 전야랑 좀 비슷해요.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 좀 흥미로운 건 여기 이제 그 러시아의 공식 종교인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 자기들 내부에서는 다 분파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렇게도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를 계승한 동로마 제국. 그렇죠. 동로마 제국. 네. 비잔티움 제국에서 계승된 나라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네. 또 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황제 교황주의, 그러니까 정교 일치 체제죠. 짜르가 종교를 직접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짜르는 인민의 어버이고 인민은 이 짜르의 보호를 받는 아주 고도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고 그 종교적 정신에 의해서 러시아인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이런 정교회는 나라별로 찢어져 있고 교황이 없고 대주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거? 근데 가봤잖아. 어딜 가보셨어요? 러시아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정교회 나라들을 가보면 그 예배하는 방식도 다르고 맞아요. 성당도 다르고 맞아요. 뭐가 없고 뭐가 있다고요? 교황이 없고 예. 나라마다 다 대주교가 있고요. 그럼 그 전 세계 정교회는 그 대주교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제 천주교는 하여튼 세계 단일 체제잖아요. 그렇죠. 교황을 예.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청. 예. 이쪽은 이제 나라별로 달리. 덜 권위적일 수 있겠네. 그렇지도 아유,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네. 왜냐면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나와봐야 권위적. 작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세게. 정교 일치제면 권위적이다. 네. 예. 그 나라별로 권위적인 거죠. 그 음. 나라별로.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자본주의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독립채산제. 그러네요. 니네 나라끼리 먹고 살아라. 그래서 사실 이 그 소위 말하는 정교회가 너무나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황제 체제를 변호하는 입장에 많이 쓰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대형 교회라든지 한국의 어떤 그런 종교 권력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좀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 예.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랑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난 진짜 박근혜 정권 탄핵되면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의 보수화된 거 이거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어.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타락하고 예. 교회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권력의 영향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불교에서 총무원장 선거가 곧 있거든요. 곧 있어요. 기존의 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 좀 타락한 이런 후보들이 있다가 좀 개혁적이고 이런 사람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려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분이 안 되면 자기들이 뭔가 불이익 당할 것 같거든. 그냥 이제 쫙 쏠림 현상이 나와요. 그럴 수 있겠네. 예. 아니 기독교도 똑같죠. 기독교도 문제가 한두 개예요. 정부에서 공정하게 가자. 너네 법 지켜라. 하면서 손대봐요. 그럼 뭐 언제까지 가서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가서 데모할 거야. 참여정부 때 그 광장 아스팔트에서 성족이랑 같이 태극기 들면서 집회하던 데가 다 개신교잖아. 요새 그 빤스 목사를 비롯해서 뭐 다 그때 활약하던 인물들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신교는 지금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그 마지막 4% 안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죠. 다 예. 들러붙어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논란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내가 그 절묘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천기누설 안 하는데 개신교, 불교, 천주교, 가톨릭 스스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개혁의 길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국가 발전에 엄청 기여할 수 있는 다시는 불공정이 뿌리를 박을 수 없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직 안 알려줬어 아무한테도.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꿈쩍 못해요. 자기들 스스로 내부에서 개혁하자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신교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젊고 의식 있는 층들하고 내부적으로 막 존경받았던 목사들하고 논란도 벌어지고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전쟁에서 계속 또 러시아가 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러시아 하면 표트르 대제하고 예카테리나 2세 같이 되게 유명했던 짜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전제군주지만 그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발전했었는데 그들 이후에 훌륭한 짜르가 안 나오면서 크림 전쟁이나 러일 전쟁 같은 전쟁에서 다 깨져요. 특히 크림 전쟁은 이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싸웠던 건데 오스만 투르크한테 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스만 투르크를 지원해줬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거든요. 근데 총을 쏘면 영국 프랑스 총을 쉽게 말하면 연발로 도르륵 총이 나가면 러시아 총을 이렇게 절구덕당 이 정도의 기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크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완전 끝장난다. 왜냐하면 너무 기술 격차나 사회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크림 전쟁의 패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니콜라이 1세가 죽고 짜르 알렉산더 2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그 농노를 해방하는 등 이제 굉장한 대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게 힘든 게 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층들을 안 건드리면서 이제 개혁을 하니까 개혁에 좀 문제가 많았고요. 이후에 이제 스톨리핀 같은 굉장히 이 사람도 강력한 보수적 개혁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보면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를 부시면서 부유한 자영농을 육성하는 정책은 하는데 귀족들의 토지를 회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촌 공동체는 타격을 보는데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을 그대로 있고 더 심각한 건 농촌 공동체는 뽀겠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부유한 자영농 육성도 이제 실패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냥 개혁을 얘기했지만 일반 민중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기득권층들은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빵을 달라고 한 3,000명 정도 되는 이제 그 러시아 민중들이 행진했는데 그 행진 대열을 대상으로 이제 총을 막 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유명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이게 되게 온건한 사건이에요. 그냥 신부님이 주도를 해서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집회를 했던 건데 또 그 궁전에는 또 공교롭게 짜르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냥 발표해서 다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두마, 즉 의회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개혁을 또 시도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좀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경기도 좀 발전하고 어떤 뭐 노동자 계급도 성장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격적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나라가 전쟁에 뛰어드는 그 순간 내부적인 몰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1,550만 명을 동원했대요. 그래서 무려 전사자가 165만 명. 10%가 넘더라고. 네. 그죠. 아, 심각해 이게. 부상자가 385만 명. 완전 진짜 총알바지인 거지 뭐 싸만 것도 아니야 그냥. 포로가 240만 명. 부상자가 7%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여기는 안 썼는데 막 무기가 없으니까 사람 보내서 앞에 사람이 죽으면 그 총을 갖고 싸워라 이런 명령도 막 내려오고. 그런. 그냥 진짜 그 자기 국민들을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그때 그 1차 세계대전판 박근혜네. 아니, 저기 예전에 저희가 그 누구야 라스푸친 했잖아요. 예. 요때예요, 요때. 아, 그때예요? 요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됐으니까 그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게 개판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라스푸친이 딱 요때고요. 그 전쟁을 하니까 식량이나 석탄 부족 사태 같은 것도 이제 심각해지고요. 이제 국제 여성의 날에는 너무 이제 열받으니까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막 거리에 막 뛰쳐나오고 뭐 이런 상황으로 막 심각한데 문제가 뭐냐면 니콜라이 2세는 전선에 가 있고 그러니까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그 라스푸친을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신정 정치가 시행되고 있고. 아, 라스푸친은 진짜 찾아봐야 돼. 왜냐하면 라스푸친 찾아보면 바로 그 스토리가 나오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라스푸친의 사진도 나와요. 어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나오죠. 야, 그거 끔찍하대. 어마어마하죠 진짜. 난 웬 팔뚝이 들어가 있나 그랬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맞는데. 요 대목은 19금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짜르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계속 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드디어 혁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이제 막 분노한 군중들이 기차 철로를 막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수도 이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가 책에는 페트로그라드라고 썼는데요. 그 페트로그라드를 이제 관리하고 있던 예비 대대가 결국 이제 민중들의 편에 서게 되면서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혁명은 두 번 일어나요.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3월 혁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혁명을 갖다가 3월 혁명이라고 그러고요. 11월 혁명은 이제 그 레닌이 권력을 잡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11월 혁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3월 혁명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만화 있잖아요. 아나스타샤. 만화? 응. 디즈니 만화 중에 아나스타샤 있잖아. 네네. 그게 저기 그 3월 혁명으로 마지막 죽은 그 공주 얘기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여튼 1917년 2월 26일 그 두마의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의회 의원들이죠. 이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3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마의 의원들은 대부분 다 보수주의자거나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사회주의자이고 법무장관이었던 인물이 이제 게렌스키. 그 사람이 가장 신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를 그냥 게렌스키 임시정부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이 중앙에는 두마라고 하는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다라면 그 임시정부와 별도로 소비에트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 병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파리 민병대가 국민의회에 막 압력을 넣듯이 이 소비에트가 이제 또 임시정부를 포위하고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좀 국회의원 같은 입장이라면 요즘 그 소비에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라 말하기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너무 약해서 시민들하고 군대의 결합이지 뭐. 시민군. 그러니까 촛불 차라리 촛불. 촛불 시민 조직. 네, 뭐 예, 그렇게 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촛불 연대. 촛불에 군대가 얹혀져 예. 있는 거잖아. 그죠. 일단 군대는 얹혀져 있고. 예, 군대 얹혀져 있고 촛불 시민과 군인들과 연대. 그렇죠. 이 예전에 왜 북한이 그 노농적위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농적위대. 예, 그거 있었죠. 예, 예. 우리 어릴 때 노농적위대 많이 나와. 그게 소비에트를 표방하는 그거죠. 노동자, 농민, 군인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지역을 지킨다 이런 거야. 노농적위대.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박정희 때 교과서에 맨날 나오던 거야. 학교 교과서에? 예. 북한은 적화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하면서 노농적위대. 처음 들어봐요, 노농적위대? 그러니까 그 학교 교육에서 배웠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뭐 그래? 예, 뭐 대학교에서 교과서에 뭐 나왔을 때는 노농적위대. 노동조직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서 카운터 파트너를 만든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또. 새마을운동이 또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향토해비군과 향토해비군하고 새마을 운동의 결합. 야, 확실히 세대가 다르구나. 그걸 봉도사님도 알잖아, 노농적위대를 바로 얼마나 들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노농조기들 본따고 내가 어렸을 때 불암산 유격들도 만들고. 뭐야? 그 뭐예요, 그건? 71년도에 진짜 전쟁 나는 줄 알고, 예?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모여갖고 불암산 유격들 만드는 거 제일 높은 산이 불암산이거든 우리 동네에서. 불암산. 네, 불암산 유격대.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맨날 그 뛰어 올라가야 돼. 맞아. 거기가 제일 깊은데 이제 그때 그래서 이게 두 파로 나눠지는데 박경미라고 제일 이쁜 여학생이 있는데 박경미를 간호장교 시키고 누가 대장을 할 거냐 갖고 하다가 반 쪼개져요. 반 쪼개졌고 다른 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허무주의로 빠지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대한콘 앞에 갖고 모금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 추울 때. 그 불우유톱기. 그 모금을 일주일 동안 했고 그 돈을 9,300원인가 그 소년동화 일보에 갖다 줘요. 훌륭하네. 그럼요. 그때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9,300원이 얼마나 걷어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본주의적 관점을 딱 도입하잖아. 9,300원 중에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9,000원 갖다 놓고 300원은 우리는 짜장면 먹을 자격이 있다. 그때 100원짜리가 지폐일 때 아니야. 그렇죠. 30원 짜장면이 30원 종로가 볶음밥이 50원. 볶음밥이 많이 비쌌네. 볶음밥 비쌌죠. 그래갖고 소년동화에 돈 갖다 주고 광화문에서 짜장면 먹은 기억이 있어요. 수정주의자. 애초에 이게 운동권 사회민주주의 정통 세력이 될 수 없는. 예. 근데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71년도 6학년 때. 71년도에 6학년이었다고요? 그럼요. 맞다. 예.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나 74년도에 1학년이었는데 3년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려다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너무 세대 차이 난다. 72년도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72년도에. 연식이 지양반 장난 아니다 진짜. 10월 유신 때 중학생이라는 건 이거는 늙은이야 늙은이. 근데 10월 유신 전에 71년서부터 전쟁 분위기를 막 조성을 했어요. 맞아, 그렇죠. 예, 그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박정희 죽었을 때도 국민학생이었는데. 예. 우리 박정희 죽었을 때 그때 이미 재수생이었어. 그러니까. 그 71년에 막 국가보위 비상대책법 그렇죠. 통과시키고 그거 할 때 전쟁 나는 줄 알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때 10월에 만들어요 그거를 불암산 유격대를. 근데 전쟁이 안 나. 그때 12월 24일, 25일쯤 방학할 때거든요. 그 방학을 앞두고 이거 전쟁이 안 났는데 그 이제 박경미 때문에 전쟁 우리끼리 내분이 나고 일부 찢어져 나가고. 야, 근데 얼마나 골 때리냐면요. 처음에 대한콘 앞에 모금을 하나 하는데 첫날 한 20명에서 25명 나와. 마지막 날 3명 남아요. 난 악착같이 들고 있었지. 마지막 날 3명 나와. 동아일보 갈 때 또 몇 명 오는 줄 알아요? 그때 12명인가 13명이 나와. 언론 신문사 가서 광파하는 거니까. 그 어렸을 때도. 깨달았구나. 부모들이 막 가라는 거지. 야, 언론사 가니까 가라. 거기는 가라. 그 짜장면 먹을 때 한 12, 13명이 먹은 기억이 나.
그때 또 품으신 거예요? 품은 거죠. 근데 그때 돈이 부족했고 자주 안 나온 애들은 니들 돈 좀 내라 그래. 또 걷었지. 여기 수정주의자. 야, 아니 제가 그 요즘에 개헌의 역사 한참 쓰고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10월 유신 직전에 71년 뭐 법 통과시키고 이런 걸 막 읽고 쓰고 왔거든요. 그때 전쟁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10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10월 유신을 때린 맞아요, 거라니까요. 맞아요. 예. 네. 야, 그때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그 불암산 유격대를 만들었고 전쟁이 안 났고 모금 운동을 야, 했다니까. 나 그 너무 모금 이상하다. 운동을 하는데 모금을 우리 아버지가 약사였거든요. 또 그때 바카스통으로 또 만들어준 거 아니야. 종이 딱 붙여갖고. 모금함을. 아, 그때 이제 도화지 발라갖고. 아, 나 너무 웃긴다 진짜. 이렇게 세대 차이가 큰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항상 성금함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있었지. 한문으로 써서 예. 성금함. 우리는 아주 좋은 초등학교였었거든요. 금성초등학교. 네. 사립이에요? 사립이요. 서울에 사립이 7개인가밖에 없을 때야. 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금성. 그렇죠. 옛날엔 뭐 면목동 있다 지금 신내동으로 이사 갔는데. 금성 국민학교. 예. 나 아는데 그거. 그래서 그때는 교복 입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리라, 금성, 그렇지. 경기 이런 데밖에 맞아, 없었으니까 맞아. 모금을 할 때 금성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부잣집 애들 참 대단하다 그러고 막 쓰다듬어 주고 그랬다니까. 아, 너무 이상하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모금에 펀딩. 펀딩. 좀 진짜 책으로만 읽는 얘기를 이렇게 참. 변호사님도 살아는 계셨죠? 71년도에? 네. 아, 그럼요. 사람 그럼 있었지. 이제 그때 막 유치원 갈 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도 그 돈 있는 집 애들만 다니는 거지. 우리는 초등학교 유치원 못 들어간 게 다녔어요. 74년도에? 네. 야, 아. 74년도면 내 중3일 때인데. 74년도에 내가 참 전라도에서 그 서울을 오는데 돈이 비싸다고 그땐 특급이라 그랬거든. 특급 열차를 못 끊고 완행 열차를 탄 거예요. 예. 밤새도록 올라오는 거야. 그 한 역마다 다 쉬면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아니 전주도 아니었어. 그때는 저기 전라남도 보성 거기서 살았는데 정말 끝에서 끝까지 오는 건데 용산역까지. 네. 오죽하면 내가 5살 때 그거 타고 올라오다가 한글을 깨우쳤겠어 혼자서. 기차역 하나씩 간판 읽어보다가 한글을 깨우친 거야. 하도 길게 가니까. 막 듣는데 피곤하다 저건 진짜. 우리는 제가 이제 그래서 7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75년도에. 네. 75년도 아니면 76년도에 포니가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돼갖고 그때 우리가 포니 승용차를 딱 사. 포니 원. 예, 포니 원. 진짜 부자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승용차 있는 집이 10집이 안 됐을 때. 와. 그래도 서울이니까 그렇게 있었지. 예. 근데 시골에는- 그 포니 전에는 뭐였었는 줄 알아요? 피아트. 예. 수입차. 아, 수입차.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피아트라고 하는 피아트 수입차가 있었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국산화된 게 포니. 네. 포니 원. 그렇죠. 75년, 76년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 산 포니가 거예요. 돌아다닐 때도 부자들은 피아트를 탔었어요. 그럼요. 자기 원래 예. 피아트 탔었으니까. 예. 그래서 노원에 피아트가 몇 대 있었고 포니가 우리 집 차가 이제 포니가 됐었지. 예.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얄 살롱 같은 거 나오면서 이제 그렇죠. 그거 타고 부자- 대우 로얄 살롱. 그러면 전라도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런 지금 말한 포니 원. 자가용 가진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눈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으니까 학부모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일요일날 밥 먹는다고 갔는데 응접 세트가 있는 거야. 그때 여수의 호남정유 관사를 갔는데 예. 내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세상에 응접 세트가 있어. 나는 텔레비로만 보다가 내 실물로 응접 세트를 처음 앉아봤어 그때. 미치겠다. 야, 내가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내 친구놈 중에 아침에 학교로 올 때 포니 2가 그때 나왔어요. 그거 타고 학교 오는 놈이 있더라고. 예. 걔 진짜 부자였지. 그런데 재밌는 게 네. 포니 차를 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식구들 끌고 다닐 것 같잖아. 네. 그때는 차를 사는 집은 다 기사가 있었어. 아예. 지금. 예. 차가 있으면 다 기사가 기사 있는 있고 거예요. 식모 있고. 예. 아. 그러니까 그 차가 처음 나갔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노원에 진짜 10집이 안 됐을 때야. 근데 피아트 있는 우리 또 이제 옆집 있었는데 그때는 노원구도 아니었잖아요. 노원구 그때 성북구였었지. 성북구죠. 성북구. 네. 성북구 있다 도봉구 됐다 노원구가 된 거지. 계속 갈라지면서. 네. 그런데 피아트 있는 집에서 야, 이 국산차를 타고 다녀 막 이러면서 경멸의 눈빛으로 그 집은 차가 3대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 시대 그 때. 포니 네. 뒤에 보면은 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말이 있었죠. 네. 그게 예. 이렇게 뽑아낼 수 있거든.
시골 애들은 서울에서 그 차 와가지고 서 있으면 그 말을 뽑아낸다? 그럼 그거 갖고 있는 놈이 완전 왕이야. 무슨 마패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옛날에 소나타에서 S자 쇠로 뽑듯이. 돼가지고 그거 진짜 멋있거든 그거. 예. 지금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두 분의 옛날 이야기. 저는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오면요. 예. 어디를 해야 될지도. 뭐가 그 실제로 소비에트는 그 해에 명령 제1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군부대는 낮은 계급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병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대표들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을 중심으로 전체 군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비에트가 군사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페트로그라드가 지금 페체르부르크야.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전에 레닌그라드였고. 레닌그라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란 이거 옛날에 피오트르 대제가 만든 도시라서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부르크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피오트르 대제가 서유럽의 정책을 그렇죠. 네. 이제 따라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을 썼던 건데 이제 레닌그라드는 또 이제 공산주의 경도되니까 또 하게 되는 거고 가장 그래도 그냥 러시아적인 용어는 또 페트로그라드 같은데 이건 어디예요?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난 러시아 자체를 안 가봤다니까. 그러셨구나. 난 그 종북 좌빨 이런 게 되게 싫어갖고 북한도 안 가봤죠. 러시아도 안 가봤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러시아를. 저는 북한도 가봤고 러시아도 가봤는데 하여튼 헬싱키에서 기차를 타고 페체르부르크까지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저쪽 서쪽 그쪽 어디 있는데? 바닷가 쪽에 가깝게 있죠. 그래갖고 이게 원래 아름다운 땅이 도시겠네. 낮아가지고 밑에다가 다 이렇게 말뚝 박아서 이거 다 북돋아가지고 만든 도시거든요. 아름다워요? 좋죠 거기가. 엄청. 거기 러시아에서는 페체르부르크가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치지. 그럼 우리 헬싱키도 갔다 페체르부르크도 가고. 헬싱키를 가면 거기 가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스웨덴과 전쟁을 해서 뺏은 피오트르 대제가 지은 아름다운. 근데 이름도 그냥 이제 아우구스 부르크 같이 독일 저쪽 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데네.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 이거는 바다 쪽으로 있는 건데. 맞아요. 하여튼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이제 레닌그라드, 페트로그라드 이름은 계속 바뀌었고요.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런데 사면복권되면 이런 데도 못 가지 언제.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아니 이런데 사비를 못 가고 이제 공급으로 가야지. 아유 뒤통수야. 하여튼 까먹었고요. 잠깐만 어디야? 페트로그라드. 하여튼 그 페트로그라드를 모범으로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그 소비에트가 만들어지니까 전 이제 러시아 지역에 이제 페트로그라드 그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소비에트 이제 연대라고 해야 되나? 그 체계가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소비에트 때문에 소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소비에트 연합. 네. USSR 옛날에. 네. 근데 맨 처음에 이 소비에트는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진 않았고 이제 임시정부의 개혁을 기대했는데 또 임시정부가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개혁들이 주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개혁인데 정치범을 석방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락하고 파업권도 허용해주고 소수민족에 대한 제약도 없애고 여성들에게 참정권도 부여하고 11회로 막 강제 유형 보내거나 태형, 사형제도 같은 끔찍한 법들도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좋은데 문제 뭐냐? 이 당시 러시아 경제의 가장 발목 잡던 문제는 토지개혁 문제인데 그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길을 못 열어주고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무너뜨렸는데도 전쟁을 계속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사자, 물자의 문제 이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좀 경제를 살리려면 광고를 좀 듣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개편이 되는데 참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임시정부를 개편시키는 상태에서 코르닐로프라는 사람을 신임 총사령관에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을 왜 임명했냐면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고 보수주의자들한테도 신임을 받으니까 좀 이렇게 합리적인 중도파 역할을 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막 이 당시 임시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게렌스키를 쫓아내려고도 하고 소비에트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등 완전히 엉뚱한 행동들. 그러니까 그 추호 김종인 선생 같은 행동들을.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종인 선생을
모시고 왔는데 문제를 까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떼쫓으려고 장난 하고. 아니잖아요. 저는 이 책 쓰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예, 그런 행동을 막 난 합니다. 어디서 무슨 생각이 나긴 나는데 그 생각까지는 안 나는데 나는 그래 추워에 대한 그 이 적대감이 좀 덜한가 봐 당신보다. 저 엄청 강하죠. 제일 싫어해요. 예. 아, 여기 동문이시잖아 추호 선생이랑. 그러네. 그리고 야, 실망해요. 예.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그 사회민주주의 독일. 예, 또 독일. 거예요. 유학도 했죠 그분 그쪽으로. 예. 아니 할 일 없어서 갔다는 소리 파다해. 가방 못 짜다. 야 너 공부 좀 해갖고 나중에 출세해야지. 아무튼 아니 그 양반 경제학이 절충주의 수정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공부한 게? 뭐 하여튼 독일에서 뭐를 배워왔다고 말은 하는데 예. 하여튼 정통 경제학자들이 안 쳐주는. 그러니까 그것도 양 그 대립되는 선에서 가운데 무슨 절충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러더라고. 애초에 뭐 삼인주의나 뭐 또 진보 예, 것도 아니고 굳이 그거로 얘기할 수 없지만 살짝 야매에 가까운. 이상하게 까시네요. 근데 코르닐로프는 제가 이 자료 찾다가 너무 좀 흥미로워서 그 김종인하고 되게 유사한 모습이. 추호 코르닐로프.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 뭐 개헌 얘기하고 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름 뭐 얘기까지 나오고 뭐 황당한 진짜 모습 보이니까. 아유, 진짜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아우 씨. 그 나이 돼 갖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집에 돈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 국회의원도 5번이나 하고. 근데 내가 그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나는 이 종교적으로 깊게 성찰한 아주 노예한 종교인들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도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막 초조해해요. 불안해하고 죽기 싫다고. 예. 이렇게 탐욕스럽게 산 사람들이요 종말이 그래요. 더 심해지고 막. 예, 그리고 죽기도 싫고 가진 거는 많은데 그때부터가 뭔지 알아요? 몸은 쇠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성찰하는 건 뭐냐면 몸에 있는 욕심을 덜어버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 의미 있는 얘기죠. 욕심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가 생지옥이에요. 노욕이 굉장히 강해진다. 무척 심해지죠. 그 빨리 자기 몸에 그 손에 쥔 것을 자꾸만 놓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네. 안 되니까 이제 문제지. 진짜 안 되거든. 프로포폴도 맞고 마늘 주사도 맞고 배꼽 주사도 젊어지려고 맞고. 하는 것도 노역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 아니 그분도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막. 야. 아니 삶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그 끝으로 가기까지 인간은 뭐 기계도 그렇고 인간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역이 있는 사람 안 받아들이고 마지막 삶이 5년 10년이요 생지옥이에요. 의미 있네요, 예. 진짜. 계속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 성찰을 하면서 살잖아. 빨리 손에 있는 걸 놔라. 버려라. 베풀어라. 다 주고 가야 돼, 다. 근데 이제 끝까지 도사님은 이제 하나 못 버리는 건 빨리 사면복권해서 정치를 하고 이것만큼 내가 정치도 이제 한번 딱 종지부 찍고 이제 빨리 물러나야죠. 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김용갑 이 사람도 완전 개꼴통 보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정치 끝은 깔끔하게 해버렸어. 김용갑 이런 사람들 완전 보수 수구꼴통인데 국회의원 삼선하고 딱 떠나잖아요. 할 만큼 다 했다. 이게 뭐 평생 직업인 줄 아냐. 멋지게 떠났어요. 김용갑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존경스럽다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맞아 오늘 종편에 한화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던데. 나 진짜 못 빠지겠던데. 김용갑 종편도 안 나오죠?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김용갑은 지금도 쓴소리 하잖아. 무슨 박근혜가 실패했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쓴소리 할 수 있는 거 멋지게. 근데 요즘은 나는 박찬종도 멋있어 보이대. 그 아저씨는 좀 왔다리 갔다리지. 좀 그래. 아니 근데 관종이요 거기도. 올드 관종. 진짜 관종이에요. 그 사람. 변호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관종. 아니 근데 또 기름장어는 까대. 박찬종 입장에서요. 예. 그렇죠. 그 양반이 자기가 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니 그리고 국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법적으로 좀 이상한 거지. 독자적인 견해고 그걸.
독자 이겨내는 게 재밌다. 아니 전 진짜 옆에서 벌써 한 1년 봤기 때문에 도산이 빨리 사면복권 돼서 네. 불살르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뭐 확 불사르고 떠나야지. 아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이때 레닌이 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레닌이 사실 이때 스위스에 망명이 있었거든요. 예. 누가 보내줬냐? 독일이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딱 보니까 러시아가 혁명 일어나고 힘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아주 극좌파 사회주의자 레닌을 보내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밀봉 열차라고 밖에서 볼 수 없는 열차에다가 레닌 등을 실어서 보내주죠. 레닌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참 흥미롭게도 독일 제국과 레닌의 합의 속에서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레닌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4월 태제라는 유명한 글을 쓰는데 핵심이 뭐냐?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진짜 역사적인 혁명가에 보면 예. 진짜 레닌은 정말 포인트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죠. 어디를 짚어야지 이 흐름이 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임시정부에 대한 무력 잠복을 사실은 시도하게 되고요. 이 볼셰비키의 적이대가 결국 국가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게렌스키가 이제 망명을 하게 되면서 11월 혁명의 결과로 레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모습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책에다 제가 써놨는지 좀 헷갈리는데 첫째는 이제 전쟁을 이제 포기하죠. 왜냐면 전쟁을 계속하는 한 이 러시아 소련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역사로 이어지는 건데 아주 결정적인 게 그렇죠. 20년대 초반 레닌이 식민지와 민족 문제에 대한 태제. 이 핵심이 뭐냐? 소련 내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식민지 민족 해방을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닌의 목표는 사회주의의 전파긴 해요. 예. 그러나 레닌이 절대로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피압방 민족들을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에 동방민족대회를 열고 동방대학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역사에 큰 영향을 했었던 그 역할을 했었던 박헌영, 그 아들 주세죽, 또 그의 친구 김단야 같은 사람들이 다 이 학교에 와서 또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 이동희 같은 사람들은 직접 레닌과 만나서 협상을 벌이고 지원도 받고요. 돈도 많이 받아오고. 그렇죠. 돈도 많이 받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레닌은 중국에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민족주의자 순원과 만나면서 중국 국민당을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아시아의 해방운동이나 아시아 혁명운동을 레닌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 동아시아 역사에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념의 패러다임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막 독립운동을 하고 이랬던 그 혁명가들, 독립운동가들 레닌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겠어. 그러니까요. 예, 뭔가 희망이 보이고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가져오고 그렇죠. 실제 막 돈도 주고. 아니 그게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보면 만나면 따로 시간을 내고 충분히 대화도 다 들어주고 이 어떤 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다 용인해줘요 레닌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시아 혁명가들이 반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의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뭐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러시아가 그냥 허접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주의 국가 중에 상당히 센 데라고도 알고 있었는데 세계 뭐 3대 열강, 4대 열강 막 그랬었던데 거기를 탁 엎어가지고 조그맣고 그냥 대머리 까진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다 해줄게 내가 막 이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는 건데. 아니 이런 거예요. 그 이재용이가 딱 나서서 노동조합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제는 자본가의 이 수탈, 노동조합 탄압 이것을 끝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쌍용차 갖고 딱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노조마다 10억씩 내라. 노조마다 그렇지.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복직 투자하는데 그다음 KTX 여승문원들한테 가서 노동조합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전국을 다니는 거야 이재용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 참. 아니 그럼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아니 갖고 있는 돈 10조 어디다 쓸 거야 그걸. 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 그 돈 다 어디다 쓸 거야 진짜. 아니 그리고 죽으면 지 자식들이 좀 살겠지. 그다음에 이게 영어 속담에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 영어에도? 영어도 있어요. 뭐 여기 팔끝에서 팔끝 뭐 이런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부자 아들은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정신을 봤지만 손자까지 가면 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방탕하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 흐름인 거거든. 아니 심지어는 길가에 있는 과일나무도 철가리를 하잖아요. 네. 올해 많이 나면은 그렇죠. 해가리지 철가리가 아니라 올해 많이 나면 내년에 덜 나고. 예? 그리고 세계적인 천문학자 한마디가 있잖아요. 길가에 구르는 돌은 나의 형제요. 떠도는 구름은 사촌이다. 이 마음에 모든 욕심 보면 온 우주가 하나인데 무슨 돈을 갖고 어딜 가려고. 아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사상가의 풍모를 원래 사상이 깊은데 이제 알고 살았던 거지. 신년 아니야 신년 닭 잡으러 가야지. 아니 희한하게 철학적으로 가시는데 오늘 계속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학적 표현 중에요. 제일 재밌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자가 그랬을 거예요. 상대방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야지 세상에 뭐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권력, 돈, 이 욕심 그득한. 아니 우리도 욕심 그득하죠. 예. 사면복권 대학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러나 그게 내가 갖고 갈 그 전리품은 아닌 거 아니에요. 중요한 그러니까, 지적이에요. 김기춘 봐봐.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이미 40대 50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하고 할 거 다 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과의 권력투쟁에서 안 밀려나기 위해서 조홍천 같은 사람 희생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정말 김기춘이가 초원복집 사건 때 그랬거든. 장관 안 해본 놈들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저거 헛소리하는 거라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나도 난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얘기한 것. 그런 권력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의 마지막 단계 생지옥이라니까요.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글쎄 말이야. 마음을 비우는 훈련하면서 살았어야 돼. 소멸되어 가는데 이제. 그럼요. 생각해봐 끔찍하게 하잖아요. 어? 아니 65세 70세 되면 강단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냥 애들 데리고 막 강의하고 싶으니까 어디 가냐면 파고다 공원 가고 그냥 아무나 놓고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도 그게 지금 보면 다 70대 웬 은퇴한 노교수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욕심 노욕을 못 버려서. 그러니까 난 지금 정확한 보상 심리도 있고 노욕도 있고 끊임없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했던 얘기긴 하지만 그 유신 때문에 책 쓰면서 김기춘이 유신헌법을 뭐 기초했다는 걸 알았는데 유신헌법 해설서도 김기춘이 썼더라고요. 그걸 읽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개똥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데 철학적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화난다. 여하간 중요한 사실은 그런 어떤 막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일소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아시아인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희망을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어떤 혁명을 일구자 이런 여파가 사실은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망가졌든 뭐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개판이 됐든 건 상관없이 이때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역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조금만 더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좀 우리 책이 이제 한국사 위주로 가니까 얘기를 이렇게 이제 좀 그 흐름을 좀 빠지게 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1차 세계대전 얘기를 다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이 전쟁 양상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은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 이 단박의 한국사 시작할 때 초기에 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초창기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량 살육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맞아요. 그러면서 러일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1차 세계대전 이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죽은 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살상이 발생한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 확실하게 하시네. 그게 인상적이었거든. 그래갖고 그때 밀떡들이 되게 감동했지. 심영환이 그걸 안다고. 그게 아니 밀떡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거 왜 자꾸 보병전으로 격화시키냐고 그러면서 기관총 쓰고. 근데 기관총도 보병전인데 그거 갖다가 나한테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왜 이제 커지냐 얘기가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게 독일이 프랑스를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믿었대요. 예.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참호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참호전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전선에다가 이렇게 예. 땅을 좀 깊숙이 파거나 앞에 막 이렇게 목책 같은 거 막아놓고 철조망 막아놓고 해서 못 건너오게 하는 건데 이때는 탱크나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 참호를 수키로에 걸쳐서 쫙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병으로밖에 이제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솜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 한 전투에서 이 전사자가 19,000명. 그러니까 첫날. 네. 딱 하루 전투를 했는데 그 참호를 넘기 위해서 19,000명이 죽고 사상자가 6만 명이 죽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19,000명의 사상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양측 다. 양측 다. 근데 하루에 전쟁을 개시한 날. 그리고 이 전투 전체에서 한 4, 50만 명이 죽거든요. 그 다음에 마른 전투나 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에서도 그 정도 죽고. 그러니까 이 어떤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전법을 뚫지를 못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이렇게 이게 뭐라고 막 진짜 무슨 뭐 물고기 때 이렇게 한 번에 죽듯이 다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생각해봐야 참호에 폭 빠지면 그래갖고 탁 해갖고 어깨가 삐어있는데 칼로 폭 찔러가 죽이고. 이게 통계를 계산한 걸 봤는데 무슨 뭐래더라 100m를 가는데 10,000명이 죽거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참호에 다 걸려갖고. 그리고 이제 참호를 넘어야 되잖아요, 철조망을. 그 넘는 순간에 사람들 보고 다 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넘어오면 자기들끼리 막 육박전 벌이고 이러니까. 떨어진 칼로 폭 찌르고. 폭으로 찍듯이. 그쵸.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전쟁이 포기가 되면 좋은데 이걸 뚫으려고 이제 기술 개발이 막 진행이 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탱크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개발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참호를 뚫고 부시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최초의 탱크를 보면 오늘날 탱크는 대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포는 조그마하고요. 그냥 그 탱크가 이제 굴러가서 참호를 뚫어버리는. 아니, 초창기에 탱크는 길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일단은 그 포가 작아요. 포가 작아요. 예. 제일 처음에 만든 탱크는 만들어 놓고 너무 열이 뜨거워서 그 안에 운전사들이 다 이렇게 익어 죽는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탱크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투입이 되면서 서로 이제 하늘에서 상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비행기를 띄우니까 이제 그 유명한 비행기 공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화 보면 이렇게 그 앞에 프로펠러 돌고 거기서 이렇게 기관총 쏘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막 쏴 죽이면서 하면서 여기서 파일럿이라는 개념이 막 발전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웃긴 낭만인데 전쟁 속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파일럿인데 몇 대를 격추시켰냐. 이게 또 아주 유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막 뭐 100대를 격추시키고 죽이고 200대를 격추시키고 죽이고 이런 게 막 이제 막 유행처럼 번지고요. 나중에 가면 이게 아주 우연한 일인데 프랑스 비행사 한 명이 비행기를 탈 적에 수류탄 같은 거 하나를 들고 타요. 그리고 적진에 가서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폭격기가 발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고인데 이거 좋은 발상이다. 해서 이제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많이 싣고 후방까지 날아가서 후방의 군수시설을 폭격하는 폭격 개념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죽어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죠. 왜냐면 무진장 막 쏟아부으니까 일반인도 막 죽게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여성들도 이제 군수 공장에 동원시켜서 여성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 오줌 썩은 거 그걸 비행기 안에 놓다가 오줌을 후방에 가서 확 뿌리면서 이거 악취나는 거 좋네 그러면서 이제 화학전이 발견되고. 생화학전.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이게 독가스나 세균전이 실제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방독면 개념도 처음 나와요. 아니 맞잖아요. 오줌 뿌리를 보니까 화학가스를 뿌려야겠다.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이러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새 깃털이나 조개 같은 데다가 그 균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뿌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막 전쟁지에 먹을 게 없으니까 웬 조개 하면서 먹고 병 걸려서 집단 죽고 이런 일화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총력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면서 훨씬 더 강화되면서 이제 미사일, 핵폭탄 같은 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끔찍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또 이때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1, 2차 세계대전에서 뭐 어떻게 길어보니까 2억 명 이렇게 막 죽고 그러더라고. 네, 엄청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그 전에는 사실은 어디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지역 정해놓고 여기서 한번 붙어갖고 짐은 그냥 지는 거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막 전방 후방을 막 다 폭격하고 그러니까. 휩쓸고 전체가 다니니까. 전선 아니에요. 네. 민간인 애들 여자 다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쏟아부은 전체 탄약의 양보다 6.25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다 쏟아부은 탄약이 더 많아요. 북한 지역이지. 북한 지역에.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6.25 전쟁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했잖아. 완전히 다 폭격을 해. 북한 지역.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이후에 저 전후 그 복구한 거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네. 그러니까 그 북한 인민들이 김일성 얘기하면 눈물 줄줄 흘리고 하는 게 일정 부분은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그 완전 빈 땅에다가 평양에 그러니까. 그 고층 건물을 다 짓고. 아니 그리고 반미 감정이 그렇게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이유가 있었던 다 거예요. 그렇게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건 막 연구로 나오는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반미주의, 그 폭격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 이런 게 막 그럼요. 연구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뭐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나라니까 살려고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예. 뭐고 있으면 다 부시면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기독교 사상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 그렇죠. 예, 예. 야.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지 예배당 들어간. 예배당 들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같이 다 무슨 폭격. 기독교 나라냐 이게.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큰 전란을 겪었는지를 사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대공황과 파시즘 얘기예요. 이 시기 때 유럽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거든요. 이 뭐 유명한 얘기죠. 1929년에 네. 검은 목요일 뭐 이렇게 불리는 미국 주가 대폭락인데 일화가 되게 재밌어요. 미국 갑부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3세는 단 하루 만에 800만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8달러짜리 몽고메리 워드사의 주식은 대공황 이후 4년 만에 4달러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겪는데 그 경제 위기 가운데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블록 경제, 그러니까 자기들만 위한 보호 무역 같은 것들을 표방하니까 이 조금 뒤떨어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에서 뭐가 바람이 불게 되냐? 파시즘이라는 엄청난 바람이 이제 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파시즘 얘기하면 그냥 무솔리니만 기억하는데 헝가리에는 살로시가 이끄는 화살 십자당, 얘네 당 이름도 이상해요. 루마니아에서는 코르넬리우 코드리뉴와 호리아 시마가 이끄는 대천사 미카엘 군단, 벨기에는 레옹 드그렐이 이끄는 렉시스트 등등등. 사실은 전 유럽에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유행처럼. 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파퓰리즘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데도.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는 라로크의 불의 십자단, 뭐 노르제르의 녹색 셔츠단, 영국은 오스왈드 모슬리의 파시스트 연합,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는 워낙 이제 공화정이나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나 이제 그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이게 뿌리가 내리게 되면서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극우파의 어떤 극성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시대 때 하나의 모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이 시기 때 있었다 정도로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계대전이란 말 되게 편안하게 쓰는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 제안이긴 한데 열강대전이란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열강들끼리 싸운 거다. 네. 우리는 그냥 희생자였다. 왜냐하면 월드워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 사실 싸운 건데 마치 전 세계가 두 개로 싸운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네. 예, 전 세계대전이란 말은 좀 깨고 열강대전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4번째 신년 들어서 두 번째 다음 주는 우리가 하얼빈을 가고요. 예. 네. 그리고 진짜 싸 가짜 싸는 하얼빈을 갔다 온 다음에 하얼빈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진짜 싸 가짜 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